사람의 눈을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사리도, 다정한 말 뒤에 감춰둔 배신도, 그리고 나라를 뒤엎으려는 자들의 피 묻은 계획도. 대제와 가문의 서녀 연하는 평생 그것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눈을 감아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괴한들이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손이 연하의 팔을 틀어주는 순간 연하의 눈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반역, 음모, 그리고 자신의 피 속에 숨겨진 왕실의 비밀. 눈을 감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은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여인이 어떻게 조선 전체를 뒤흔든 진실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끌고 나가라. 소리 지르면 목을 쳐도 좋다. 움직이지 마라. 차가운 손이 연하의 팔을 틀어주는 순간 세상이 멈추었다. 횃불 하나 없는 깜깜한 별채였다. 사방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하나, 둘, 셋 발소리만으로도 넷은 되었다. 연하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참았다. 비단 이불 위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이 떨렸고 무릎이 바들바들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손이 뻗어왔다. 그리고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이었다. 연하의 눈이 사내의 얼굴을 보았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볼 수밖에 없었다. 손이 닿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언제나 그랬듯이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 물이 터지듯, 불이 번지듯, 다른 사람의 기억이 연하의 정신 속을 가득 채웠다. 붉은 장막이 드리운 궁궐 아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상복을 입은 대신들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도가 펼쳐졌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한양지도 위를 짚었다. 군사의 이동 경로, 내통하는 문지기의 이름, 그리고 대제하, 연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입술 위에서 흘러나왔다. 반역이었다. 연하는 정신을 붙잡았다. 사내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힘이 달렸다. 사내는 덩치가 컸고 손아귀 힘이 무시무시했다. 연하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이상한 일이었다. 평생 눈을 감고 살아왔는데 아무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밤만큼은 눈을 뜨고 있어야 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했다. 살고 싶다면. 연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소나기를 틀어지고 있는 사내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두 번째 기억이 쏟아졌다. 헛간 뒤편, 핏자국, 그리고 쓰러진 포졸 하나. 별채로 들어오기 전 이 사내가 직접 해치운 사람이었다. 연하는 목구멍 안에서 비명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쯤은 알았다. 사내가 연하를 끌어당겼다. 문가에 서 있던 또 다른 자가 배 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연하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끌리면서도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옆에 놓인 촛대가 쓰러졌다. 쇠촛대가 마루바닥을 치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사내가 당황한 사이 연하는 힘껏 이를 물었다. 손등을 물어뜯었다. 가죽 같은 살갗에서 피 냄새가 났다. 사내가 욕설을 뱉으며 손을 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하는 문을 향해 달렸다. 맨발이었고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저고리 고름도 반쯤 풀려 있었다. 하지만 뛰었다. 별채 마당을 가로질러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욕설이 들렸다. 그러나 연하는 뒤를 보지 않았다. 대제와 가문의 서녀 천덕꾸러기, 바보,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그 여인이
처음으로 제 발로 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연아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감고 도망치지 않았다. 어둠 속을 달리면서도 연아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 눈에 비친 것은 한양의 밤하늘이었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대제와 가문의 높은 담장이 그림자처럼 멀어졌다. 연아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반역의 이름들 속에서 대제아의 이름이 나왔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연아는 너무도 잘 알았다. 연루되었다는 것인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가담했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연아의 능력이었고 평생 그녀를 짓눌러온 저주였으며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의 목숨을 살린 무기였다. 날이 밝았다. 연아는 가문 뒤편 야산의 낡은 사당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맨발로 밟은 진흙 때문에 발바닥이 차갑고 얼얼했다. 어젯밤 찢어진 저고리 소매가 바람에 흔들렸다. 사당 문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연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어젯밤 사내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피로 물든 궁궐 장막,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주고받던 대신들, 그리고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찍힌 궁궐록 문. 꿈처럼 흐릿한 것도 있었고 칼날처럼 선명한 것도 있었다. 연아의 능력은 늘 그랬다. 원하지 않아도 보였고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았다. 연아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처음 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연아는 6살이었다. 나들이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연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고 아버지의 기억이 쏟아졌다. 마음씨 고운 아버지의 기억이 아니었다. 연아의 어머니를 어떻게 궁지로 몰아붙였는지, 어떻게 서녀인 연아를 저택 끄트머리 별채에 밀어 넣으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6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잔혹한 진실이었다. 그날 이후 연아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최대한 존재를 지웠다. 하인들이 비웃어도 참았다. 본가 자제들이 연아를 바보 취급할 때도 맞받아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손님들 앞에서 연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도 그저 담장 뒤에서 혼자 웃고 혼자 울었다. 사람들은 연아가 겁이 많아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벙어리 같은 서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연아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도끼를, 다정한 말 뒤에 숨겨진 경멸을,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눈 속에 도살인 야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연아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었다. 하지만 몸을 웅크린 채 사당 안에 앉아있는 지금 연아는 생각했다. 살아남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일까? 어젯밤 별채로 들어닥친 괴한들은 연아를 없애려 했다. 그냥 끌고 가려 한 것이 아니었다. 연아가 본 사내의 기억 속에 있었다. 강가 어딘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다. 처리 그 단어는 짐승이나 쓸모없어진 물건에나 쓰는 말이었다. 연아는 그동안 본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왔지만 진짜로 없앨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누군가 명령을 내렸다. 그 명이 어디서 왔는지 연아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내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반역과 대제아의 이름이 같은 입술에서 나왔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연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외면하고 싶었다. 평생 단 한 번 아버지가 사람답게 바라봐 주기를 기다렸다. 내가 내 딸이구나. 그 말 한마디를 위해 살아왔는데. 연하는 품속에서 어젯밤 달리다가 집어든 것을 꺼냈다. 사내가 놓고 간 낡은 목간이었다. 빠져나오면서 정신없이 집어들었는데 이제 보니 모서리에 작은 낙관이 찍혀 있었다. 관청의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것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그 낙관을 알아보았다. 드문드문 아버지 서재에서 보아온 것이었다. 연하는 목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뭇결이 정교했고 붉은 끈이 매여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아니, 열어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알아야만 살 수 있었다. 사당 문 너머 멀리서 아침 새소리가 들렸다. 연하는 낡은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단 한 번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연하는 사당을 나왔다. 흙이 묻은 발로 야산을 내려오는 동안 연하는 사방을 살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멀리 가문의 담장 너머 하인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연하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이었다.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연하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다. 맨발의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고 아무도 연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연하는 인파 사이를 걸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마주쳤다. 1명, 2명, 3명. 비단 장수는 아내를 속이고 있었다. 곡식 장수는 저울에 납을 숨기고 있었다. 약재상 노인은 진짜 병이 아니라 빚을 걱정하고 있었다.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연하는 알았다. 어젯밤 사내의 기억 속에 있던 이름들, 반역을 논하던 목소리들. 연하는 그것을 찾아야 했다. 목간을 품에 숨긴 채 연하는 한양의 뒷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는 곳이 없었다. 부탁할 사람도 없었다. 연하는 가문 밖으로 나와본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혼자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저작거리 한쪽 귀퉁이에 노점을 펼쳐놓은 점쟁이가 있었다. 파리한 얼굴에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연하는 그 앞에 섰다. 노인이 눈을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다. 순간 기억이 흘러왔다. 노인의 기억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선명한 색이 없었고 오히려 바람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연하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건져냈다. 노인은 한때 내금위에 있었다. 쫓겨난 것은 왕 앞에서 직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점을 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궁안의 소식을 흘려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목간을 내밀었다. 낙관 부분만 보이도록 손가락으로 가리며 말했다. 이 낙관을 아십니까? 노인의 눈이 좁아졌다. 연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손짓으로 사람들 시야 밖으로 물러났다. 연하는 그 뒤를 따랐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낙관은 도승지 출신의 퇴직되신 것이라 했다.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 몇 해 전 반역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었다. 무혐의로 풀렸지만 노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실마리가 생겼다. 어젯밤 사내의 기억 속에 있던 인물들이 하나씩 이름을 얻어가고 있었다. 연하는 목간을 다시 품 안으로 넣었다. 한양의 저작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사람이 넘치고 소리가 넘치고 냄새가 넘쳤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평소라면 눈을 내리깔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시선을 들고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쳤다. 장사치, 포졸, 나들이 나온 아낙네들. 그중 어딘가에 반역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연하의 눈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이전과 달랐다. 공포가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포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뜨거운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연하는 저작거리 어귀의 낡은 주막 뒷방에 몸을 숨겼다. 방새는 없었다. 연하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아날 때 저고리 안쪽에 꿰매어 놓은 은전 몇 잎이 전부였다. 주인 노파는 말이 없는 연하를 이상하게 보다가도 잔심부름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연하는 그 며칠 동안 한양 안을 돌아다녔다. 이전의 연하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나오더라도 가마 안에서 휘장을 내리고 앉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연하는 장터에 섰고 육조거리를 걸었으며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았다. 처음 며칠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 들어와 머리가 아팠다. 사람의 기억은 선명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었다. 감정이 격렬할수록 선명했고 죄의식이 있을수록 생생하게 튀어나왔다. 연하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기억 조각을 건드렸다. 밤이면 머릿속이 뒤섞여 자신이 누구인지 잠깐씩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단련되었다. 물에 들어가면 처음엔 차갑지만 몸이 적응하듯 연하는 조금씩 기억을 걸러내는 법을 익혔다. 필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흘려보냈다. 쓸모없는 원한이나 사소한 거짓말은 강물처럼 보내버렸다. 중요한 것, 반역의 냄새가 나는 것만 마음속에 남겼다. 그렇게 사흘 만에 연하는 이름 하나를 건졌다. 정승이의 문. 겉으로는 나라의 기둥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청렴하기로 유명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연하가 육조거리에서 그의 수하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눈 안에서 이해문의 이름이 반역의 이름들과 나란히 나타났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연하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 관아에서 민원을 받는 날 대기하는 사람들 틈에 연하가 섞였다. 이해문의 수하 중 하나가 관아를 드나들었다. 연하는 그 앞을 지나치며 의도적으로 걸음을 부딪혔다. 마치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빠르고 선명했다. 사내의 기억이 쏟아졌다. 보름 전 밤, 강북 어딘가의 별장, 그리고 이해문이 직접 서명한 문서 한 장. 그 문서에 적힌 것은 군사의 이동이 아니었다. 왕의 측근을 제거하기 위한 명단이었다. 연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나쳤다. 골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왕의 측근을 제거하려는 명단. 그리고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조선 제1의 청렴 대신이라 불리는 이해문이었다. 세상은 연하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썩어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이해문의 기억 속 명단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연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이름이 아니었다. 초상화처럼 그려진 얼굴이었다. 반역 세력이 제거하려는 사람의 얼굴. 연하는 그것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낯익었다.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흐릿한 어릴 적 기억 속 어딘가. 연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우연히 보았던 누군가의 기억 속 얼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 얼굴이 중요하다는 것. 연하는 주막으로 돌아왔다. 뒷방 구석에 앉아 기억 속 얼굴을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보았다. 또렷하게 잡아두려 애썼다. 사람의 눈을 보아 얻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했다. 연하는 오래된 먹지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얼굴의 특징을 적었다. 이마가 넓었다. 눈매가 깊었다. 입술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연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반역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물러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알았다. 괴한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도망칠 별채도 없었다. 연하는 먹지 조각을 접어 품 안에 넣었다. 바깥에서 장터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사는 소리였다. 연하는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흘렀다. 오늘도 별은 없었다. 열흘이 지나도록 연하는 가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제야 가문에서 연하를 찾는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도 돌았다. 가출한 서녀를 찾는다는 방문이 붙었고 포상 은자도 걸렸다. 하지만 아무도 연하의 얼굴을 제대로 몰랐다. 가문에서조차 서녀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하물며 한양 장터 사람들이 알 리 없었다. 연하는 그 덕분에 움직일 수 있었다. 반역의 실체는 생각보다 컸다. 연하가 며칠 동안 모은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났다. 이해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대신들, 지방 군사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연하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반역 세력이 특정 인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왕을 무너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쓸 인물을. 그것이 누구인지 연하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이해문 수하의 기억 속에서 본 그 얼굴 이마가 넓고 눈매가 깊은, 입술 오른쪽에 흉터가 있는 이 그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연하는 뜻하지 않게 한양 북쪽의 오래된 관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인적이 드문 시각이었다. 담장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연하는 멈췄다. 능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저 목소리의 온도가 평범하지 않았다. 담장에 귀를 붙였다. 목소리가 여럿이었다. 한 목소리는 익숙했다. 연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다정하게 불러주길 기다렸던 목소리였다. 아버지였다. 대제아가 직접 이 자리에 있었다. 연하는 담장 너머로 인기척을 보내지 않으려 숨을 참았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했다. 연하는 들을 수 없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목소리의 결만 들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기서 들리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했다. 연하는 주위를 살폈다. 담장 한쪽이 무너진 곳이 있었다. 풀이 자란 곳이었다. 연하는 그쪽으로 몸을 낮추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오래된 담장 틈에 몸을 붙이고 마당 안을 훔쳐보았다. 서너 명이 있었다. 아버지 대제아와 2명의 사내, 그리고 멀리 그림자 속에 1명이 더 있었다. 횃불도 없이 달빛에 기대어 서 있었다. 연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려 했다. 하지만 거리가 있었다. 눈이 닿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움직였다.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걸어왔다. 연하는 숨을 멈추었다. 한 발자국, 2발자국. 아버지가 담장 바로 앞까지 왔다. 담벼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추었다. 연하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연하는 숨을 쉬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이 담장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연하에게 보였다.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받아들이려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
평생 강하게만 보이던 아버지의 손이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마당 안그림자 속의 인물이 앞으로 나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연하는 눈을 크게 떴다. 이마가 넓었다. 눈매가 깊었다. 그리고 입술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이해문의 수화 기억 속에서 보았던 얼굴 반역 세력이 찾고 있는 그 인물이었다. 그런데 연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별채에 드문드문 찾아왔던 어머니의 손님. 연하가 어린 마음에 다정하다고 느꼈던 중년의 선비. 어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 연하의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고개를 돌리던 사람. 그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반역 세력은 왜 그를 찾는가? 연하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모아온 조각들이 빠르게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궁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신에게 흐르는 피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비 연하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어딘가 잊히지 않았던 그 얼굴. 마당 안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슨 거래인지 연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거래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연하는 담장 틈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멀어지면서도 마당 안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떨리던 손, 그리고 달빛 아래 서 있던 그 얼굴.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의 진실이 가장 깊이 배이는 법이었다. 연하는 걸으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다. 더는 조각조각 훔쳐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정면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버지의 눈을 직접 봐야 했다. 그 선비의 눈을 봐야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에 어디에 서 있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바라봐야 했다. 한양의 밤이 깊었다. 바람이 불었다.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아간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연하는 가문의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담장 서쪽 끝,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던 쪽문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 혼자 야산으로 나가던 길이었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고 아무도 잠그지 않았다. 가문 사람들에게 연하는 그 정도의 존재였다. 달 하나도 찾을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쪽문 하나 단속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연하는 그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본체로 가는 길은 눈에 익었다. 감나무가 늘어선 좁은 돌길, 담 아래 이름 모를 풀들, 하인들이 오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연하는 서두르지 않았다. 발소리를 죽이되 당당하게 걸었다. 적어도 걸음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채 앞에 섰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연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아버지의 사랑채 앞에 이렇게 혼자 선 것이 처음이었다. 언제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왔거나 하인의 안내를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앞까지 오지 못했거나. 연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었다. 누구냐는 말이었다. 연하는 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기억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연하가 막으려 하지 않았다.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막고 싶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린 연하의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서 있는 연하. 아버지의 기억 속 그 장면에는 감정이 있었다. 연하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다. 딸의 눈을 보는 것이 두려운 기억이었다. 딸이 자신의 무언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다음 기억. 어젯밤 마당에서 나눈 거래.
연하의 눈에 그 장면이 또렷하게 펼쳐졌다. 그림자 속의 선비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제안했다. 가문을 보전하는 데가 연하를 넘기는 것이었다. 넘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기억이 눈물처럼 흘러들어왔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결의가 있었다. 왔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연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품에서 목관을 꺼냈다. 낙관이 보이도록 들어올렸다. 아버지의 눈이 굳었다. 침묵이 길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연하를 오래 바라보았다. 평생 연하를 그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다. 가문을 위해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내가 사라져야 한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돌이 되어 가라앉았다. 연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다. 평생 이 순간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앞에 닥치니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맑았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느끼는 이상한 고요함이었다. 연하는 목관을 천천히 품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얼굴을. 아버지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어두운 빛이 있었다. 늙어 있었다. 연하가 몰랐던 방식으로 늙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연하가 말했다. 아버지가 눈을 깜빡였다. 연하의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라지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아버지는 읽지 못했다. 연하는 그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사랑채를 나왔다. 돌길을 걸어 쪽문으로 향하면서 연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울면서 걸었다. 감나무 아래를 지나고 담장 그림자를 지나고 쪽문을 밀고 나왔다. 바깥이었다. 쪽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연하는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다시는 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다시 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는 이 안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연하는 보았다. 어린 딸의 눈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그것이 아버지의 진실이었다.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연하가 직접 본 진실이었다. 연하는 그 진실을 가슴 안에 넣었다. 아프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걸었다. 이번에 향하는 곳은 주막이 아니었다. 어젯밤 마당에서 보았던 그 선비 연하의 어머니와 오래전 알고 지냈고 반역 세력이 찾고 있으며 아버지가 거래를 나눈 그 인물을 찾아야 했다. 그 사람의 눈을 보아야 했다. 그래야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것이었다. 연하는 걸음을 빠르게 했다. 울음은 이미 멈추어 있었다. 한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저작거리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사는 소리. 연하는 그 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딸로서의 삶은 오늘로 끝났다. 이제는 그녀 자신의 삶이었다. 그 선비의 이름은 류학신이었다. 연하는 사흘을 더 움직였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씩 건드리며 류학신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한양 성밖 작은 서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노선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차림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알았다. 류학신의 주변 사람들 서당 인근 두부 장수, 우물가, 안하기의 기억 속에
그의 흔적이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낯선 손님들, 새벽에 떠났다 돌아오는 발소리, 평범한 노선비의 삶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연하는 류학신의 서당 앞에 섰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연하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류학신이 나왔다. 연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연하를 알아보았다. 어린 시절 별채에서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알아보았다. 연하는 말했다. 제 어머니를 아셨지요. 류학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기억이 열렸다. 연하의 어머니, 젊고 고든 눈매를 가진 여인, 류학신과 함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궁이었다. 연하의 어머니는 궁녀가 아니었다. 류학신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녀의 옷은 상궁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류학신의 기억 속에서 연하는 자신의 어머니의 본래 이름을 보았다. 그 이름은 연하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붙은 직위가 있었다. 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다. 왕실의 반계 혈통. 왕이 계승해서 배제되었지만 엄연히 피가 이어진 종실의 여인. 연하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피가 연하에게 흘렀다. 반역 세력이 연하를 원한 이유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다. 왕실의 피를 이은 인물을 앞세워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반역 세력의 계획이었다. 연하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깃발이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류학신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아버렸구나.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류학신이 말을 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음모를 알고 있었고 막으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연하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류학신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시 끊어졌다. 연하를 직접 찾아가지 못했다. 찾아가는 것이 연하를 더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했다. 연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류학신의 눈을 보고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오래된 죄책감이 있었다. 그리고 연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연하는 목간을 꺼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며칠 동안 모은 것들을 모두 꺼냈다. 이름들을 적은 먹지 조각, 기억 속에서 건진 장소와 날짜, 그리고 이해문의 수하에게서 본 명단의 내용. 류학신의 눈이 달라졌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기억은 연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었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 연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문의 서명이 담긴 문서가 강북 별장에 있었다. 연하가 수아의 기억 속에서 본 것이었다. 별장의 위치도 기억했다. 그것을 손에 넣어야 했다. 류학신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이었다. 류학신과 연하, 그리고 류학신이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전직 내금이 2명이 강북 별장으로 향했다. 연하는 앞장섰다. 기억 속 지형이 머릿속에 있었다. 어떤 문이 열려 있고 어느 방에 문서가 있는지. 별장은 조용했다. 경비가 있었지만 허술했다. 아무도 이 별장이 들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연하는 안으로 들어갔다. 기억 속 그 방이었다. 문을 열었다. 탁자 위에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연하는 하나씩 펼쳤다. 서너 번째 문서였다. 이해문의 낙관.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왕의 측근을 제거하려는 명단, 그것이 실제로 손 안에 쥐어졌다. 연하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문서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나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류학 씨는 이튿날 새벽 왕의 측근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접근했다. 문서가 전달되었다. 연하의 능력 류학 신이 직접 증언했다. 이 더해졌다. 연하는 직접 불려갔다. 왕의 측근 앞에서 수하 한 명의 눈을 보았다. 기억을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조정이 흔들렸다. 이해문이 불려 들어갔다. 반역 세력의 이름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지방 군사의 이동이 중단되었다. 왕의 측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반역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무너졌다. 대제와 가문은 그 혼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연하 덕분이었다. 아버지가 거래를 했지만 그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연하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연루 혐의를 받았지만 연하의 중재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연하가 스스로 나섰다로 인해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버린 딸이 가문을 살렸다.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서녀가 조선의 반역을 막았다. 한양 안에서 소문이 돌았다.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들었다. 연하를 찾아왔다. 류학신의 서당 근처 연하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연하는 이번에는 능력을 쓰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 보았다. 늙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하야.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음색이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연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어릴 때 그토록 기다리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연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오래 충분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하지만 연하는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받지 않아도 되는 인정이 되어 있었다. 연하는 돌아서지 않고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걸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양 저작거리에 소문이 나돌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여인이 있다더라. 반역을 막은 여인이라더라. 아니, 왕실의 피를 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소문은 매번 조금씩 달라졌고 덧붙여지고 부풀려졌다. 연하는 그 소문 속에 없었다. 이미 한양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떠나기 전날 연하는 혼자 저작거리를 한 번 더 걸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로 낡은 쪽빛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수수하게 올리고 장터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연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았다. 옛날처럼 어떤 기억이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휩쓸리지 않았다. 건드리되 잠기지 않았다. 무수한 사람들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장사가 잘 된 것이 기뻐서 들뜬 마음, 먼 곳의 자식이 그리워 눈시울이 젖은 마음, 새벽부터 일해서 발바닥이 아픈 마음, 크고 작고 아름답고 고단한 것들이 연하의 앞을 지나갔다.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처럼 도망치지도 않았다. 오래전 연하는 이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드는,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만드는 형벌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무게. 장터 끝에서 아이 하나가 연하의 옆을 지나쳤다. 달리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아이의 손목을 잡아 세웠다.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기억은 맑았다. 아직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눈이었다. 배고프다는 것, 엄마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방금 넘어질 뻔했는데 누군가 잡아줬다는 것,
그 안도감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연하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아이가 연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연하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쳤다. 이전이라면 고개를 돌렸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냥 보았다. 아이의 눈을 받아들였다. 안도감이 흘러들어왔고 연하는 그것을 그냥 느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류학신이 짐을 챙겨왔다. 연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양 밖이었다.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 류학신도 묻지 않았다. 다만 같이 걷기로 했다. 연하는 한양 성문을 나섰다. 성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한양의 지붕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다. 저 어딘가에 대제야 가문의 담장이 있었고 별채의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 창문 너머 평생 웅크리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 연하는 오래 보지 않았다. 한 번 보고 눈에 담고 돌아섰다. 성문을 나서는 연하의 발걸음은 달랐다. 어깨가 펴져 있었다. 고개가 들려 있었다. 눈빛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양을 드나드는 상인들, 짐을 진 사람들, 말을 문무관들. 연하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바라보았다. 기억이 흘러들어오면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은 붙잡고 그렇게 걸었다. 두렵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운 것은 여전히 있었다. 세상은 잔인했고 사람의 마음속은 어두운 것들이 많았다. 아는 만큼 무서운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연하를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 안에서도 걸을 수 있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성밖길이 길게 뻗어 있었다. 봄볕이 따뜻했다. 길 양쪽으로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다. 연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꽃들은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피어났다. 가문의 허락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피어났다. 자신도 그런 것이었다. 인정받지 않아도 살아왔다. 버림받아도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었다. 류학신이 옆에서 말했다.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고. 연하는 앞을 보며 대답했다. 보여야 할 것이 있는 곳으로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다. 류학신도 더 묻지 않았다. 한양에서 그녀의 소문은 계속 돌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여인, 왕실의 피를 이은 여인, 반역을 막은 여인. 소문은 자랐고 이름은 퍼졌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그 소문 너머에 있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눈빛을 가진 채로 아무도 모르는 길 위를 걷고 있었다. 세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여인이 이제는 세상이 먼저 눈을 피하게 만드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천목, 하늘이 내린 눈이라는 뜻입니다. 연하는 평생 그 눈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만드는 형벌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눈이 연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눈이 조선을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도 아버지의 가문을 지킨 여인이라고. 왕실의 피를 이었으면서도 권세를 탐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여인이라고. 하지만 연하 자신은 그런 말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보여야 할 것이 있는 곳을 향해.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인정도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살고 계신 건 아닌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하처럼 언젠가는 고개를 드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